네, 퇴근길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소녀의 호소에 가슴이 뭉클하고 또 과거 사무총장으로서 기후변화 협상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고 우리의 현실은 부끄럽기만 하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귀국하자마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사실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국에 더 오래 계세요? 아니면 외국에 더 오래 계세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오래 있는데 네. 아마 3분의 1 이상은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나 몇 개국이나 다녀오셨어요? 작년에 나라 수로 보면 24나라, 그다음에 도시로 보면 58개 도시를 국제 도시를 방문을 하면서 네. 각종 회의, 네네. 또 연설 뭐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환경 문제가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도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이 소녀 툰베리 소녀 그 약간 이렇게 눈을 흘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항의하는 모습 직접 보셨죠 그 장면을? 제가 직접 봤죠. 9월 네. 23일 제 후임자인 그 유엔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기후 행동 정상회의를 네네.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할 때다. 거기에 이제 그레타 툰베리 네네. 스웨덴 그 16세 소녀가 사무총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거기 한 150여 분의 세계 정상들이 앉아 있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의 그 미래를 다 뺏어갔다. 네. 나는 당신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아주 강한 어조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참 아주 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저런 목소리를 참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후변화에 이게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기후변화 그 정상회의와 네. 또 지속가능 발전 그 정상회의 그 각각 참석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 저탄소로 다 전환을 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녹색 기후 기금에 2배를 그 기여를 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네. 예, 내년 이제 6월달에 우리나라에서 그 파트너십 포 그로스라고 해서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P4G 정상회의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P4G라고 네네. 하죠. 네네. 내년이 굉장히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파리 기후 협정도 이행을 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바쁘셨던 것 같아요. 이낙연 국무총리 만나고 오셨다고. 예,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를 오전에 만나서 지난 5개월간 우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네. 국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낸 국민정책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 고농도 미세먼지 고농도 그 계절에 이 미세먼지를 아주 과감하게 저감시킬 수 있느냐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주재하고 계시는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법으로 다 정한 그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미세먼지 특위를 통해서 우리 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전부 다 법안이나 국가의 정책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고 이낙연 총리께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반기문 위원장님 나오셨다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조 에블린님께서
반기문 위원장님 건강하세요. 존경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애원윤서님 많은 학생들의 롤모델입니다. 위원장님 응원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브닝 인터뷰 저희가 반기문 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샵 0951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앱하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후, 환경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귀국하시고 기자회견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한다. 무슨 뜻인가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네. 지난 한 3, 40년 동안 아주 급고도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우리가 막 성장 만능주의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렇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난에서 극복하고 세계 그 10대 그 경제 대국으로까지 이 급발전을 했는데 그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연을 그 훼손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그 미세먼지라든지 전 지구적인 그 기후변화 현상에 로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 현상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2100년까지를 보고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는 네네. 약간 그 시간을 길게 보고 있지만은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의 그 생명, 보건을 해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2,000명이나 되고요. 그렇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보면 발표한 데 의하면 700만 명이 그 사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요? 직접적인 것보다 직접 간접적인 질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아주 그 깜짝 놀랄 일은 우리가 저기 부자 나라들의 클럽이라는 그 OECD의 네. 아주 자랑스러운 회원국인데 OECD 36개국 중에서 35번째로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악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36개국은 그러면 멕시코. 마지막 36번째 나라는 제가 네.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다 언론에 네. 있으니까. 네네네. 그중에서도 그 수천 개의 그 OECD 국가 중에서 100대 가장 그 악화된 그 미세먼지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그 100대 도시 중에서 44개의 도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 보고가 그 그린피스에 의해서 나왔죠. 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국가에 봉사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수많은 그 국민 대표들 네. 예를 들어서 산업계 또 이 수송계 시민단체 또 지자체장 대표들 그다음에 정부 대표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책을 내야 되겠다. 네.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 5천만 국민 중에서 우리가 501분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여러 가지 남녀 성별이라든가 지역별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그래서 그 참 과감한 네네. 이러한 그 정책을 냈죠. 이 발전 분야, 수송 분야, 또 이런 그 산업 분야, 또 우리의 그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분야 등등 해서 지난 그 9월 27일 날 네네. 그 7개의 그 주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안을 네네.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보고서 조금은 급진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도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석탄 화력 발전소 예. 뭐 가동을 조금 중단하고 줄이고 하는 문제, 특히 뭐 계절 관리제 해갖고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그때가 아마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때라서 그러신 그렇습니다. 것도 같고요. 그리고 뭐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도 조금 운행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는데 이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 만약에 줄이거나 조금 이 발전을 양을 줄이게 된다면 이제 전기세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국민들 걱정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국민정책참여단하고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그 12월부터 3월까지 네. 4개월 동안에 최소 그 이 화력 발전소를 9개부터 그 27개까지 우리가 그 가동 중단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9개에서 14기, 네네. 그다음에 3월 최고로 고농도 네. 시기에는 22기에서 27기까지 아. 거의 45%를 우리가 가동 중단하겠다. 네. 아주 과감한 정책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농도 이 미세먼지를 우리 목표하는 20%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유 차량도 이 노후된 경유 차량이 우리가 한 247만 대 정도 되는데 네. 또 많은 그 영세 시민들이 그 생업에 그 사용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한 140여만 대를 우리가 좀 네네. 운행 중지시키는 이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보험 확대 방안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저희 많은 분들이 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폐의 뭐 통증이라든가 이런 걸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경우에 그 이걸 국민보험에서 커버해 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본인들은 당사자는 한 20%나 30% 정도의 부담만 하면은 그 마스크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 폐 질환이 원래 국민보험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네네. 거기도 그 국민보험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그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가격이 좀 세요. 그래서 저도 사보려고 했더니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20% 감축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년 동안 한 35%, 6% 감축 목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축 목표를 크게 잡으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하다고 느끼셨던 거겠죠?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부터 우리 그 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들과 협의한 거는 우리의 그 미세먼지의 그 상태를 우리의 몸에 비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는 마찬가지다. 아.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급히 수술을 하든지 네. 아주 급 처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담대한 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여튼 1년 내에 20%를 감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번에 이제 제출한 제안이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모두 그 경유 차량이나 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18%나 됩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가 12%니까 네. 이 발전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네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도로 또 공사장 또 이 여러 가지 그 농업에서 네네. 여러 가지 그 처리해야 할 문제 이런 것이 많죠. 그래서 또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우리 시민 개개인이 전부 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네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각자 해야 된다. 이것이 꼭 정부만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산업체도요. 이게 우리가 많은 산업체들이 미세먼지를 이제 굴뚝을 통해서 네.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과학적인 수단으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매 30분마다 실시간으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산업체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 중에 1481님께서 미세먼지 기후대책 문제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국가별 공존 잘 되고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중국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많은 학자분들 만나서 얘기 나눠봤지만 뭐 하나가 딱 원인이다라고 꼭 집어서 하나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국도 사실은 원인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과의 협조, 미세먼지 대책 이런 건 잘 되어가고 있나요? 지리적인 관계로 볼 때 우리가 이제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고농도 시기에 이 서풍을 타고 오는 그 중국의 미세먼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에서 50%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또 그러나 이제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이제 더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미세먼지를 우리 스스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국과는 이제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라든지 리커창 그 총리 네네. 또 리간제 그 환경생태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한중 간에 서로 그 배울 좀 경험을 공유하고 또 기술도 공유하자 이런 면에서는 서로 의견을 그 합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너무 이제 중국을 뭐 비난한다든지 중국이 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고 외국과의 협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또 상호 외교적인 그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의 협조를 동시에 나가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그 중국의 환경부 장관하고 작년부터 이미 그 많은 그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중일 간에는 동북아 대기 청정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합의가 돼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 제국 간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제의에 따라서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각자 서로 좀 도와가면서 일을 하자 이런 네. 그 결의안이 지난 5월달 그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그 9월 23일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푸른 하늘을 보고 마음 편하게 숨을 쉬는 이런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동북아 간에 또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오늘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그 국가기후환경회의 그 주체로 그 세계 그 미세먼지 전문가, 그 유엔의 또 아주 고위 관리, 또 특히 중국의 그 환경부 장관 등을 초청을 해서 그 국제 포럼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동북아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같이 이 문제를 그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공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로드맵상에서 착착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그냥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뉴욕도 이제 가을이 왔을 것 같고 예. 또 사무총장 하시면서 뉴욕에 오래 지내셨잖아요. 생각나는 기억, 가을, 뉴욕의 가을 혹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돌발 질문입니다. 네.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뉴욕의 가을은요. 네.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바쁜 때입니다. 아, 네. 9월에 유엔 총회가 총회가 있죠. 네. 개최돼서 그것이 최소 한 달 정도 가고 전 세계 정상들이 다들 오시니까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가끔 그 제 아내하고 그 센트럴 파크에 네네.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시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고 좀 아쉽죠. 예, 지금도. 네, 예. 그러시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뉴욕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욕은 역시 센트럴 파크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기후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도 그렇게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녹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장님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숨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지난 4일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고 또 경찰과 시민 간 폭력 사태 그리고 화재까지 잇따랐는데요. 홍콩 시위가 격화된 배경과 현지 상황, 현지에 계신 박완기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 시위가 더 격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또 뭐 시위 때문에 지하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또 마트마다 생필품을 사려는 이른바 사재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홍콩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10월 4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캐릴램 행정장관이 행정회의를 소집해서 긴급법을 발동을 하고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의한 후 오후 3시에 공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긴급법이 발동되면서 지난 1967년 7월 영국 반대 폭동 때 그 이후 처음으로 52년 만에 다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친중파와 기업들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시위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가 진행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위대가 복면을 쓰고 있어서 그 과격한 시위대의 검거가 어렵지 않냐라고 네. 하면서 복면금지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송환법이 완전히 철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송환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한동안 시민들의 요구를 경청하지도 또 수용하지도 않았던 홍콩 행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상태에서 일부 과격한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격해지는 시위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중에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시위대는 복면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도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중에도 과격한 시위를 이어가는 시위대에게 복면 착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겠냐고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일부 과격한 시위대가 많은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유리를 깨고 불을 지르는 등 시설물을 심하게 훼손하면서 밤 9시부터는 모든 지하철역이 잠정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다음 날인 토요일에도 지하철 운행을 하지 않고 모든 지하철역이 폐쇄되고 또 대형 쇼핑몰들이 문을 닫았고요. 홍콩은 오늘 월요일이 청명절로 휴일인데, 그래서 뭐 일요일과 오늘 월요일까지 격한 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 많은 시민들이 네. 말씀하신 대로 마트에 몰려가서 생필품을 사재기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시위대가 특히 중국계 은행 그리고 중국계 점포를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면 이게 아마 반중국 정서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송환법도 이제 완전히 철회된 상태에서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시위가 이제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몸부림 외에도 저는 이걸 정체성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홍콩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우리는 홍콩인이다라고 시위할 때마다 외치는 목소리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발심도 있지만 홍콩인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외침으로도 들립니다. 단 이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외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중 정서를 만들고 또 네. 중국과 관련된 것들은 모두 공격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중국계 은행하고 친중 성향을 가진 기업들이 운영하는 점포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위대 시위가 좀 너무 과격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홍콩 언론이나 여론은 또 어떤지 궁금한데요. 홍콩 시위가 이번 주 4달 반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시위의 모습과 형태가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네, 물론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시위대도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 경찰의 과잉 진압만을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일반 시위대도 시위대와 폭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도들은 공공시설물과 사유재산을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진압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망치나 쇠막대 등을 휘두르면서 경찰에 대항을 하고 있는데 네. 경찰의 잘못만으로 몰고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금 폭력적으로 변질은 됐는데 그렇다고 이를 모두 한쪽의 잘못이다라고 매도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아, 이게 언제까지 시위가 계속될까 밖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시위가 과연 조만간 끝날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는 빨리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제일 홍콩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직선제가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직선제로 모든 이제 의원들이죠. 이게 입법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입니다. 네네.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고 또 행정장관도 홍콩 사람들이 직접 선출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넘어야 될 산이 많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시위가 더 과격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네. 송환법이 완전 철회되고 나서 시위에 가담하는 일반 시민들의 숫자는 확연하게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일부 과격한 시위대의 모습은 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언제 이 시위가 끝날지 그리고 다시 평화로운 모습으로 홍콩이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홍콩 소식 여쭤보러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완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브닝 쇼에서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브닝 카페. 이번 주도 직장인 힐링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자꾸 욱하시는 분들, 또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내 안에 쌓이는 분노를 어떻게 못하시는 분들,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네, 그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케줄이 거의 연예인급이셔갖고 저희가 모시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네. 무려 2달치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하셔갖고 네. 네, 오늘 겨우 시간을 내주셔서 사실은 그래도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나서 견딜 수 없다. 네, 문자 주십시오. 샵 0951 그리고 TBS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네, 진짜 오늘 주제가 화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근데 네. 교수님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화를 한 번도 안 내게 생기셨어요. 그래갖고 아니에요. 네, 어떤 때 화내시죠, 교수님도? 어떤 때 그럼요. 내세요? 네.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다 화내죠. 자기 그럼요. 뜻대로 안 될 때? 자기 예상대로 안 되고 자기가 네네. 뜻한 바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화를 내는데요. 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제가 다른 건물에 갔는데 지하 3층이면 주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하 6층에 된 거예요. 화가 나나요? 네, 그러면 3에서 4, 5, 6 내려가면서 이제 조금씩 화가 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를 내는 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본성이니까 어쨌든 다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네. 일상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못 다스려 갖고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이렇게 화를 다스리기가 힘든 이유. 그러니까는 조금 뭐 짜증이 나고 뭐 이런 거 말고 네. 특히 요새 더 각박해지니까 이 화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나갖고서 못 다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길 같은 불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화를. 불. 그러니까 불도 처음에 작은 불이었을 때 잘 다스리면 큰 네. 불이 안 되고 그리고 건물을 태우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화도 똑같아서요. 처음에 이거를 잘못 관리하거나 아니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다스릴 수 없는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나 경노로 가면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분노, 경노로 가기 직전에 탈출구를 잘 마련해야 화를 결과적으로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네.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일어난 화를 어떻게 잘 내가 컨트롤하고 다스리는가. 우리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소하지만 굉장히 강한 네네. 힘을 가지고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죠. 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6222님께서 진짜 운전할 때 이상한 차 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라고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다스릴까? 조금 약간 그 사례를 조금 들어봐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막 어떤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뭐 동료일 수도 있고 뭐 상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는 당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방법. 뭐 싸움을 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서 그냥 알았어 넘어가면 나중에 내가 화가 나거든요. 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 화를 낼 때. 화가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좋은 감정도 전염되고 나쁜 감정도 전염되거든요. 네.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해요. 날씨가 좋은 날 남성이 여성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네. 많이 알려줘요. 날씨가 좋은 날. 네. 그러면 날씨로 인한 좋은 기분이 남성에게 전염돼서 여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근데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 똑같은 남성이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잘 안 알려주죠. 오늘은 남성분들 여성분들한테 전화번호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날씨가 좋은 날에도 의외로 남자가 의외의 한마디를 하면 전화번호를 여성들이 알려주는 확률이 날씨 안 좋은 날처럼 떨어집니다. 어떤 말인데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네. 무례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르게 오늘 날씨 참 좋죠. 그게 왜? 그러면 여성이 자기가 왜 기분 좋은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그거고라고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밀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으면 눈치 보지 말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부부싸움을 아침에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오셔서 화가 네네. 많이 난 상태인데 아침에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장님한테 한번 용기 내서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부장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이 나에게 진실을 얘기하든 진실을 얘기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부장님은 자기가 왜 기분 안 좋은지 한번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쓸데없는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 나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줄어들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오히려 안 하세요. 그렇죠. 네. 겁나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지 마셔야 될 걸 하죠. 그게 뭔데요? 부장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사실은 그거는 나한테 전염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거 알려주면 안 되지. 무슨 일 때문에 좋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거꾸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네.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하면 상대방의 안 좋은 기분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게 네. 막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무지하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짱구는 목말러님. 저희 신랑 화를 못 다스려요. 욱해요. 진짜 불같은 사람인데 오늘 잘 듣고 얘기해 줘야겠어요. 남편분께서 이렇게 만약에 화를 내시면 이럴 때는 그러면은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그렇죠. 네. 그렇군요.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나에게 왔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너의 화의 원인이 아니야라는 그렇죠.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직장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경우. 네. 이런 경우 이 내 안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어떤 싸움이나 아니면 상대방이나 나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했을 때 네.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말과 행동만 기억나지 왜 화났는지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 상대방과 나에게 영원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심리학자들의 그 조언은 한결같습니다. 도망가셔야 돼요. 아, 도망. 네. 그 상황을 피해라. 그렇죠. 이걸 3분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 3분 동안만 제3의 전혀 다른 장소에 가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가 날 때 제3의 장소에 가셔서 3분 동안만 있으시면 네. 일단 신체가 진정되죠. 음. 그러니까 화는 흥분성이라서 네. 흥분된 신체와 잘 궁합이 맞기 때문에 네네. 내가 신체적으로 흥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도 같이 누그러뜨려지거든요. 네. 자전거 열심히 타고 난 사람의 호흡이 가빠져 있는 상태에서 찡그린 얼굴 보면 그 사람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생리적이죠.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걸 나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네. 3분만 다른 곳에 가시면 여기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 사람이 왜 나를 화나게 만드는가를 계속 생각하다가 주인공이 바뀌어서요. 내가 왜 화내고 있지? 아. 네, 라고 해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네. 화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불을 지르는 것뿐 사실은 기름은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조금 더 깨닫기 쉽게 되죠. 아, 이게 좀 약간 우리가 쿨다운 시킨다라고 영어로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과정을 한 3분 정도 네. 네, 거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것만 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습니다. 비극. 네. 맞아요. 그 별거 아닌 상황 갖고선 커져 갖고서는 그렇죠. 뭐 결별하고 안 만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네, 그런 비극은 막을 수 있다. 네, 5255님께서 집사람이 애들 때문에 화가 많아요. 애 키우다 보면 화 많이 나요. 네, 그건 사실인데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것, 감정 해소로 생각을 해야 하나요? 화를 참으면 병이 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집사람이라고 하시는 그 부인도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는 그 화를 자기가 아이들 때문에 내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또 다른 요인이 하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신체가 피곤할 때 화를 더 민감하게 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피곤해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피곤하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이 많지 않을 때 사람들은 화를 누를 수 있는 에너지도 같이 상실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화를 참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뭐 맛있는 거 없나? 다른 생각. 네. 혹은 그래서 그 실제로 드셔야 돼요. 드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쳐 있는 사람은 혈액순환도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마사지를 받으시고 네네. 맛있는 걸 드시고 마사지 그다음에 좋다. 잠을 좀 더 주무셔야만 네. 아이들로 인한 화를 똑같은 화라도 더 크게 내시는 걸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으로 힘든 것과 정신적으로 힘든 게 결국 같은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화가 났을 때 오히려 신체적으로 나를 더 돌보시고 네. 그다음에 더 나를 휴식하게 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그 화가 사실은 눈 녹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훨씬 더 감당할 수 있는 화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저희 아이한테 좀 화가 날 때 조금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안 하고 참아요. 네. 왜냐면은 그 순간에 전화해서 화를 내면은 막 불처럼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지금 하면은 서로한테 너무 안 좋고 말하다 보면 더 화가 나서 이게 에스컬레이트 된다 그러잖아요. 더 막 증폭되기 때문에 잠깐 피하자.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뭐 회의를 하는 경우 또 뭐 부장님이랑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뛰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앞에 두고. 그렇죠.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내는데 네네. 그 사람이 고골역자일 때 네. 저희는 고골역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상대방의 말을 너무 거칠게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당장 떠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부터 말을 천천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을 천천히요. 네네. 왜냐하면요. 한쪽이 천천히 하게 되면 다른 쪽이 빨리 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친 말이나 욕설은 천천히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안 좋은 욕을 칠판에 쓰고 네. 이걸 최대한 천천히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몇 글자를 읽다가 교수님 못하겠어요 하고 막 짜증을 냅니다. 야, 이 개. 여기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격을 스피드와 결부시켜서 하죠. 다다다다다 그렇죠. 이러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속도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말을 같이 천천히 해서 이것도 전염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은 그러니까 거친 표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네.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줄여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싸우실 때요. 슬기롭게 싸우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세면 본인이 계속 손가락으로 힘을 주시면서 천천히 마치 피아노의 메트로놈 그 스피드를 네네. 낮추는 것처럼 본인도 천천히 얘기를 해보시면 그러면 상대방의 화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정말 생활에 아주 팁이라고 할 수 있는 화를 다스리는 법, 그리고 상대방의 화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허은희 님께서 오늘 직장에서 또 화가 나셨네요. 그래서 얼큰한 찌개 한 사발을 먹고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고. 기름이 장전되어 있었는데 상사 불씨로 화락 타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화를 참아봤는데 몸에 독이 쌓이는 기분이에요. 또 화를 내면 그 독이 빠지는 기분이고 내뿜어야지 몸에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화병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이 네. 화를 많이 참아요. 네네. 참아서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독특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우라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라병. 네, 이거 영어로 번역 못해서 그냥 저희가 우라병 WOL 정말요? HWABYUNG 이렇게 표기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오랫동안 너무 참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에서 정말 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렇게 힘들게 되고 심지어 무기력해지며 그다음에 삶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네. 그런데 참지 마시라는 건 사실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 약한 대상에게 표출하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또.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고 이런 우라병을 막으시려면 작은 변화를 추구하셔야 돼요. 큰 변화면 오히려 더 큰 힘든 어려운 네. 게 있습니다. 왜 우라병이 막 해서 화가 북받쳐 오는데 이거 풀어보시겠다고 해외여행 가시면요. 더 힘들어져요. 네. 그럼 더 큰 화나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요. 작은 변화, 그러니까 내가 늘 다니는 길, 네. 뒷길 혹은 내가 늘 다니던 그런 노선버스, 타고 다니던 노선버스 말고 좀 다른 노선버스 네. 이렇게 약간만 색다른 상황에 자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색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원망보다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고 이 화가 나한테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훨씬 더 전략적으로 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변화보다 내 삶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그렇죠. 굉장한 기분 전환도 되고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1539님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고 경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교수님 바쁘신 일정 잘 알고 있지만 가끔 나오셔서 우리 청취자분들 얘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화를 잘 다스리는 법 오늘 잘 배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일부 서울타임즈 시간에 북한 어선과 일본 단속선이 충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북한 선원 전원 구조를 했다라는 후속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저도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이브닝쇼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쉬어요.